이상으로 제1절에서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제2절에서 독점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제3절 과점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 시장은 교재 129쪽부터 시작이 되고요. 과점은 현실 세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시장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의 시멘트 산업 혹은 가전제품과 자동차 산업,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우리가 이 과점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점이라는 것은 소수의 기업이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면서 시장 공급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복점은 두 개의 기업만이 존재하는 경우에요. 이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죠. 그래서 거래되는 상품의 질이 요 과점의 경우 거래되는 상품의 질이 동일한 경우를 우리는 순수 과점이라고 하고요. 상품의 질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를 차별적 과점이라고 합니다. 과점 시장의 특징인데, 첫 번째 과점 시장의 과점의 특징은 기업의 수가 적어요. 따라서 다른 기업의 행동 그리고 정책을 각 기업이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기업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다른 기업의 행동이나 정책을, 어떤 전략을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의 행태, 가격이나 생산이나 매출량 등등에 관한 그런 행태 변화에 대해서 경쟁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과점기업은 이러한 그 상호 의존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가격과 생산 정책을 결정해요. 그래서 그리고 기업 간 가격 협정을 맺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점에서 과점은 협력 관계를 통해서 보다 큰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협력을 통해서 큰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의 차별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차별화. 어느 정도 밀접한 대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시장에서는 광고나 디자인이나 품질, 포장 등의 이질화, 이질화죠. 어느 정도 이질화.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나 신용 공여 등의 서비스 등에 의해서 구매자의 선호를 높이고요. 그리고 대체 관계가 불완전할 때는 제품 차별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점의 시장에서는 제품의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품의 차별의 정도가 강해지면은 제품 간 대체 관계가 약해지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제품마다 독점에 가까운 시장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제품 차별을 보이는 과점 시장을 우리는 차별적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점 시장인데 어느 정도 차별화가 이루어져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는 차별적 과점 시장, 과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품을 크게 우리가 중간재, 투자재, 소비재 세 개로 구별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순서대로 제품의 차별의 정도가 강해져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과점 시장의 독점화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순서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 전체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과점은 높은 고정비용, 그리고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 기술 장벽, 그리고 정부의 제약, 특허권 규제, 법률 등과 같은 이런 요인들이죠. 이러한 제약 등에 의해서 타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과점의 특징에서 대해서 알아봤고요. 거래되는 상품의 질이 동일한 경우를 우리는 순수 과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상품의 질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차별적 과점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순수 과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그 몇 개의 기업이 공급하는 시장 상황을 과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격 결정은 기업들 간의 가격 인하 경쟁이 없다는 이 묵시적인 전제하에서 독자적으로 설정을 하거나 시장을 지배하는 특정 과정 기업, 즉 그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도 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가격 수준을 다른 과점 기업들에게 공표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과점 기업들이 이를 추종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기업들이 높은 가격을 매기는 담합, 담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명시적인 담합의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 바로 요 카르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카르텔. 명시적 담합의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 바로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그래서 요 카르텔이라는 것은 전체로서 집단의 이익 총액을 최대화, 즉 가격과 생산량, 거래 조건과 거래 지역을 조정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익 총액을 최대화하려는 기업들의 집합으로서 기업 연합이라고도 하고요.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동일 산업 부분에 독립기업을 독점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업 연합의 형태를 우리는 이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격을 인상하는 올리는 명시적인 담합이 과점 기업에게 좋다면, 즉 이익이라면 왜 그런 것들을 모두 실시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 불법이죠. 불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불법입니다. 이 카르텔 담합은. 그리고 발각이 되면은 과점 기업에 대한 그 처벌이 아주 혹독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담합이 실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끔은 이런 담합, 불법적인 담합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제품 차별화 과점, 과점은 차별화된 과점 시장은 소수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그다음에 높은 진입 장벽, 기업 상호 간의 강력한 상호 의존성, 그리고 차별화된 제품, 치열한 광고 전쟁 등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바로 이 제품 차별화 과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차별화된 과점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거의 무관심할 정도의 그 가격 차이를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 비가격 경쟁을 사용합니다. 비가격 경쟁. 또한 타기업의 진입에 대해서 인위적인 장벽을 설치하기도 해요. 따라서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주로 사용을. 첫째, 판매 촉진 전략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 촉진 전략이라는 것은 비가격 경쟁의 대표적인 예로서 과점 기업들이 경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각종 경품을 증정을 한다든가 상품의 디자인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신의 기업 제품으로 유도하는 것을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광고를 들 수 있어요. 광고는 비가격 경쟁의 또 다른 유형이죠. 그래서 또 다른 유형으로서 막대한 광고를 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거나 제품의 구매 의욕을 창출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동시에 막대한 광고 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자신의 산업에 진출할 그 잠재 가능성이 있는 잠재 기업으로 하여금 진입의 장벽을 갖게 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구매 욕구의 창출이라는 효과를 갖지만 잠재적으로 진입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인위적인 장벽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제한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제한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진입 가능성이 있는 잠재 기업들의 진입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품 가격을 이윤 극대화 수준에 놓는 것이 아니라 초과 이윤을 부분적으로 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해서 이와 같이 과점 제품 차별화 과정 기업들은 제품 차별화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그 주로 비가격 경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 예로서 판매 촉진 전략, 광고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잠깐 너치 효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계속해서 너치 효과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과점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그 게임 이론을 통해서 과점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치 효과라는 것은 사소해 보이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선택 하나로 판이하게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치의 예는 우리의 그 생활 속에 조용히 그리고 무수히 침투해 있어요. 한 공항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스티커가 변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라든가, 여론조사 시에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편의점의 상품 배열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2쪽에 나오고요. 우선 순서를 바꿔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게임 이론이란 가장 좋은 선택을 의한 것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상대의 이익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이론을 말해요. 즉 관계자 모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수학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게임 이론. 그래서 과점 시장은 각 기업이 처해 있는 전략적 상황을 과점 시장에서 각 기업이 처해 있는 전략적 상황을 과점 시장의 일반 이론 모형으로 구축하는 것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략적 상황을 게임 이론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과점 시장의 각 기업이 상호 연관 관계를 통해 전략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점 기업 간의 경쟁과 이러한 행동을 게임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이 이 과점 시장에서의 게임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용의자의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용의자의 딜레마는 각자 자신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를 선택한 결과, 즉 자신에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매력적인 어떤 선택지를 선택을 해요. 그 결과 협력했을 때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해서
요 게임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용의자의 딜레마에 대해서. 두 범죄 용의자가 있다고 합시다. 두 범죄 용의자가 있어요. 두 범죄 용의자가 있는데 A와 B, 그리고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A와 B가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두 사람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자백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자백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자백 상황에 따라서 받는 형벌의 무게는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A가 자백을 했다. 그런데 B가 부인을 한다. 그러면 A는 무죄가 되고 B는 징역 10년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과점기업의 행동에 적용을 하면은 A는 무죄니까 가장 큰 이익이에요. 가장 큰 이익이고, 가장 큰 이익. 그 다음에 B는 가장 큰 손해입니다. B는 가장 큰 손해가 됩니다. 손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익으로 하면은. A도 마찬가지죠. B가 자백을 하면은 A가 부인하게 되면은 가장 큰 형벌 10년, 즉 가장 큰 손해. 그 다음에 B는 자백을 했으니까 무죄, 즉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손해 A, B는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거죠. 이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명 모두 자백하지 않을 경우, 자, 서로 협력을 해요. 서로가 두 명 모두 자백하지 않는 경우는 서로가 징역 2년을 받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과점시장의 경쟁으로 보면은 과점기업 간에 중간 정도의 이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중간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협력을 하면, 즉 형별을 2년으로 낮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명이 모두 자백을 한다 라고 하면은 서로가 징역 5년, 작은 이익이죠. 서로가 작은 이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과점시장에서 경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작은 이익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A, B 두 사람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죠. 즉 자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징역형이 가장 가벼워요. 즉 가장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징역형이. 그런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백하는 거죠. 자백. A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백, B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자백하지 않을 때보다도 징역형이 더 길어요. 5년형으로. 자, 이와 같이 자신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를 선택한 결과 협력할 때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자, 이 구조의 이해와 관련해서 파레토 최적과 내시 균형이 있어요. 내시 균형. 그래서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자, 우선 파레토 최적과 내시 균형 134쪽부터 나옵니다. 134쪽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파레토 최적은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전체 이익이 최대화된 상태를 말해요.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전체 이익이 최대화된 상태. 그다음에 내시 균형은 자신의 선택을 바꾸면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즉 서로 현재의 상태를 바꿀 필요가 없는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내시 균형.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 파레토 최적과 개인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내시 균형은 서로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A, B 모두 범행을 부인하죠. A도 부인, B도 범행을 부인해요. 그러면 징역형은 2년형이죠. 그래서 파레토 최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최고 상태죠. 징역 2년. 그런데 서로가 상대가 배신할 것을 염려하는 거죠. 염려해요. 그래서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백을 해요. A도 B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자신은 징역 10년이 되죠. 자백하면 10년이 돼요. 5년이죠. 상대가 배신해서 자백을 하면 그리고 내가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징역 10년이 되죠. 상대가 배신할 거라고 염려할 수 있죠. 상대가 배신할 자백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징역이 10년이 되니까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자백을 합니다. 서로가. 자, A도 자백, B도 자백. 그러면 내시균형 상태가 돼요. 자, 10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자백했을 때 내가 자백하자면 10년이 되니까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자백을 해요. 그래서 징역 5년. 자, 위험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러한 위험이 없는 것을 위험이죠. 상대가 배신함으로써 내가 징역을 받게 되는 이런 위험을 피하는 거죠. 위험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즉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징역 5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상대도 마찬가지로 자백, 나도 자백 해서 내시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 거죠. 즉 파레토 최적 상태죠. 그런데 배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을 자백하는 거죠. 즉 배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자백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인 내시균형과 배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자백하는 이 합리적인 판단인 내시균형과 전체 이익이 최대화되는 파레토 최적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즉 이 모순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용의자의 딜레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게임 이론을 그대로 과점시장에서 과점기업의 행동에 대응해서 우리가 그 행동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 용의자의 딜레마를 과점시장에서의 기업에 적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 경우와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경우와 않는 경우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A사, B사 모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암묵적으로 협력을 해서 광고를 서로 하지 않으면 중간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중간 정도에. 그리고 상대가 광고를 하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A사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은 A사는 가장 큰 손실을 보고요. 상대는 가장 큰 이익을. 그리고 B사도 마찬가지예요. A사가 광고를 하고 B사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B사는 가장 큰 손실 그리고 A사는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돼요. 이러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가 광고할 것을 상대가 광고하는데 내가 광고를 안 하면은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되죠. A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광고했는데 내가 광고를 안 해요. 그럼 가장 큰 손실, 상대는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되죠. 자, 상대가 광고함으로써 내가 입게 되는 그 큰 손실을 혹은 아주 적은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 즉 매력적인 선택지인 광고를 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A사, B사 모두. 그러면 서로가 협력했을 때보다 더 적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파레토 최적 상태보다 더 적은 이익을 얻는 내시균형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즉 이와 같이 자신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를 선택한 결과, 즉 광고를 선택한 결과, 매력적인 광고를 선택한 결과, 합리적인 선택이죠. 선택한 결과 협력했을 때보다 암묵적으로 협력을 했을 때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더 적은 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이러한 그 용의자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얘기죠. 이러한 그 과정기업의 행동을 우리가 종종 시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그리고 과점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론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기술 진보는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오는가 라는 것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소비자가 구매하기를 원하는 재화를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생산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은 늘어나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 생산도 하락하지요. 하지만 이 경쟁시장의 서비스는 또 다른 형태의 변화로 확대가 됩니다. 소비자들이 누리는 기술적 진보의 이익, 이러한 이익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보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데, 소비자 이러한 그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하고 생산성을 일반적으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이익이 모두 소비자에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는 기술 진보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다가오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술이 진보하기 전에 옥수수 가격은 3달러였고요. 요거를 그림을 보고 우리가 뒤에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술이 진보하기 전에 옥수수의 시장 가격은 3달러. 그 시장 가격이 그대로 개별 기업의 판매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3달러입니다. 3달러. 이 A점에서 수요 곡선과 시장에서 공곡선이 만나는 L점에서 교차점에서 균형 가격이 3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농가를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1년에 1000부세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때 평균 비용 곡선은 ATC 1이 되고요. ATC 1. 따라서 이 농가의 이윤, 즉 경제적 이윤, 초과 이윤은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은 경제적 이윤, 초과 이윤은 제로가 됩니다. 이후에 높은 산출을 내는 새로운 씨앗이 발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직 한 농가가 그 새로운 기술을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 새로운 농가는 평균 총 비용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겠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평균 총 비용이 낮아져요. 따라서 ATC2로 이렇게 평균 총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농가는 2달러의 비용으로 생산을 해서 3달러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시장 가격이 평균 총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경제적 이윤, 즉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앞에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다뤘듯이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거나
그리고 다른 농가도 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에 그 농가의 경제 이익, 장기에서 그 농가의 경제 이익, 이러한 그 초과 이윤, 경제적 이윤으로 인해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해요. 두 가지 이와 같이. 첫 번째, 시장의 다른 모든 농가가 이러한 그 새로운 기술, 즉 새롭고 유전공학에 의해서 처리된 씨앗을 심기 위해서 요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채택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들의, 그 농가들의 평균 총비용 곡선도 아래로 이동을 할 겁니다. ATC1에서 ATC2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식물을 재배하는 외부자들, 다른 농가들이죠. 그런 농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이 산업에 들어오고 싶은 열망, 즉 이익이 존재하니까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새롭게 다른 농가들이 진입할 겁니다. 다른 식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수많은 농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을 하고 다른 식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진입을 하게 되니까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이 S1에서 S2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급 수량, 생산 수량이 증가하니까 이와 같이 가격은 3달러에서 2달러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예전에 비해서 더 싼 가격으로 같은 양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술 진보의 이익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에서 이러한 그 기술 진보는 두 가지 결론을 가져와요. 첫 번째가 기술 진보의 영향. 기술 변화를 꺼리는 농가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라는 것인데, 완전 경쟁에서 기술 진보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시장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요. 다른 농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요. 그리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진입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면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단기에는 초기에 신기술을 도입한 농부들은 경제적 혜택, 즉 초과 이윤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에는 이러한 그 모든 도입자는 영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죠. 따라서 신기술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에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인데, 광업, 통신, 오락 등등 많은 경쟁적 산업에서 지금까지 기술 진보는 빠르게 전파되어 왔어요. 과거 100년에 걸쳐서 급속히 그리고 꾸준히 이러한 기술 진보는 시장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왔고요. 이러한 것들은 개개의 경쟁적 기업들에게는 어려움을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큰 이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에서의 기술 혁신 혹은 생산성 향상 등등의 그러한 이익들은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장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의 손익분기점, 조업 중단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그리고 조업 중단점에 대해서 현실에 대응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속의 독점,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완벽한 개인 기업 형태의 독점 시장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자동차,
은행, 휴대폰, 단말기, 시장 등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국내 경쟁 업체와 수입 업체 등과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 조직이나 공기업으로 눈을 들리면 전기, 철도, 수도, 우편, 공항 등은 경쟁자를 찾아보기 힘든 보다 독점에 가까운 시장 형태가 많다. 왜 독점으로 운영되는 것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가 많은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들 산업의 특징은 우선 고정요소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다는 특징이 있다. 예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있어야 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이끌어줄 고압선, 철탑과 변전소, 그리고 전신주와 전선, 각 집집마다 계량기 등이 모두 전력 판매를 위한 고정요소의 성격이며 이에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하다. 고정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시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언급된 고정요소가 전기 판매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에 비해서 전력 생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아서 생산을 증가시킬수록 단위당 비용은 낮아지게 된다. 즉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죠. 이런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렵고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되는 자연 독점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독점 형태의 시장은 완전 경쟁에 비해서 높은 가격과 과소 생산으로 우리가 앞에서 독점에서 살펴봤듯이 생산을 줄여서 가격을 끌어올리죠. 이와같이 높은 가격과 과소 생산으로 소비자의 후생 감소가 크게 발생한다. 더욱이 전력, 수도 등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성격의 상품이어서 소비자 후생의 손실은 상당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정부가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독점 형태의 다른 상품도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독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점은 자원의 배분이 완전 경쟁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소수 독점 기업의 혜택보다는 다수 소비자의 후생 손실이 크므로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계에 의해서 기업이 독과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을 탐구하는 자세로서 독점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점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로 규모의 경제를 들 수 있다. 즉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데 경쟁적인 시장 구조에서 많은 기업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한 개의 기업이 대량으로 생산할 때 단위당 비용이 더 저렴해져서 오히려 독점 기업이 싼 가격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과 달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죠.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의 역할에 대한 문제이다.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실을 보아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초과이윤은 기술 개발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초과이윤의 획득에 있으며 역으로 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또한 신제품, 신기술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은 매몰 비용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에서만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예로 초과이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쟁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당면 과제일 것이며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초과이윤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기업 생산활동의 원동력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독점은 자원 배분이 완전 경쟁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따라서 소비자의 후생 손실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의 경제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 초과이온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초과이온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기업 생산활동의 원동력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반드시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과점에서의 광고와 담합, 요 광고와 담합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점 기업은 암묵적인 담합을 위한 좋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암묵적인 담합, 암묵적인 협력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담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순한 게임 이론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게임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게임 이론을 사용해서 과점에서의 광고와 담합, 암묵적인 담합, 이 기업의 그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항공산업을 들 수가 있어요. 이론상으로 어떤 항공사도 뛰어난 안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안전대책에 관한 정보로 만들어진 광고는 전혀 하지 않고요. 오히려 경쟁사를 공격하는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서로서로 어부지리를 얻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종의 협력적 균형, 즉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담합, 파레토 최적 상태죠. 그래서 협력적 균형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종종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광고에 의해서 이런 협력적 균형은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시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그림은 특정한 노선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항공사, 즉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안전성에 관한 광고 여부에 따라서 두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가상적인 보수, 이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로가 유나이티드 항공사고요. 그 다음에 U사고 그 다음에 A사입니다.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그래서 첫 번째 두 기업이 광고를 않는 경우 협력적인 담합에 의해서 광고를 안 합니다. 이 경우죠. 광고를 안 하는 경우 여기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A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A사는 중간 수준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광고를 A사가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U사가 광고를 하지 않는다. 안 한다. 그러면은 A사는 당연히 매우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두 기업이 모두 광고를 한다 라고 하면은 두 기업 모두 적은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광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항공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광고를 안 하는 것보다도 이윤은 더 작아져요. 그리고 네 번째, A사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언제냐? U사가 광고를 하는데, U사가 광고를 해요. 자, U사가 광고를 합니다. 요때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안 하는 경우. 그러면, 자사가 광고를 안 하는 경우, 매우 적은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죠. 매우 적은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A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U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를 하는 경우 안 하면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되죠. 매우 적은 이윤밖에 취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A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최선의 행동은 광고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냥 적은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죠. 적은 이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가 광고를 안 하는 경우, 광고를 안 하는 경우 A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광고를 하는 경우. 유사가 광고를 안 하는데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를 안 하게 되면 A사는 중간 수준의 이윤밖에 얻을 수 없지만 유사가 광고를 안 하는데 광고를 하게 되면 매우 높은 이윤을 얻게 되니까 A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유사가 광고를 하든지 유사가 광고를 안 하든지 상관없이 A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광고를 한다는 얘기죠. 유사가 광고를 할 때 광고를 해야만 광고를 하는데 안 하면 매우 적은 이윤밖에 얻을 수 없으니까 광고를 하면 그래도 적은 이윤이라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광고를 안 하는데 유사가 광고를 안 하는데 광고를 같이 안 하면 중간 수준의 이윤밖에 얻을 수 없지만 광고를 안 하는데 광고를 하면 매우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A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사는 이 게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유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따라서 A사는 우월 전략을 가져요. 즉 상대 항공사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자사는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도 같은 상황으로 광고를 할 거고요. 그래서 광고하고 광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사, 유사 모두 적은 이윤을 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죠. 현실 세계에서 이와 같이 광고 게임을 그 결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그 해답은 항공사들이 서로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협조적인 균형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항공사는 이번 기회에 협력이 실패하면 다음 기회에 경쟁 상대를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조적인 결과에서 각 항공사는 상대가 광고를 하지 않는 한 자신도 광고를 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조적인 암묵적인 이러한 협조를 통해서 중간 수준의 이윤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게임의 결과는 이러한 게임의 결과는 이제 오른쪽 하단 부분이 되면서 거기서 어느 항공사도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각 항공사는 낮은 이윤이 아니라 중간 수준의 이윤을 얻게 된다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공산업에서 관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암묵적인 협력에서 팔레토 최적 상태에서 결국은 내시균형 상태로 바뀌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협조적인 결과에 놀라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협조가 와해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1980년대까지 유사 담합적 협정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특징지었습니다. 빅3가 미국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안전이란 단어를 그들의 광고에서 결코 들을 수 없었어요. 빅3가 소비자들에게 주행의 위험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는 보다 큰 이윤을 얻을 것이라는 협정이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1980년대에 외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었어요. 신규 진입자 중에 하나인 볼보는 자사의 자동차 안전 특성들이 경쟁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이제 더 이상 자동차 업계의 묵시적인 규칙, 즉 안전성에 대해서 서로 언급하지 않는 이 불문율, 묵시적인 규칙에 따라 상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즉 볼보는 TV 광고를 통해 자신의 안전성 특성들에 대해 강조를 할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자동차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걱정스러운 아버지는 아들을 문 앞에 세우고 그에게 어떤 열쇠를 손에 쥐어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들아, 여기 있다. 볼보로 운전해 가거라. 볼보가 이런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하자 다른 경쟁사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늘날 자동차 광고는 엔티-락, 브레이크 장치와 에어백과 같은 안전 특성만을 상투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점 시장에서 과점 기업들은 광고를 하지 않는 암묵적 담합, 암묵적인 협력에 의해서 광고를 하지 않는 등의 그 파레토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상대 기업의 배신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등등 이러한 그 내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삼성이 애플 핸드폰에 대한 그 단점을 강조하는 그런 광고를 내보내기도 하고요. 혹은 애플이 삼성에 대한 그 어떤 핸드폰에 대한 기능을 그 폄훼하는 그런 디스하는 광고를 내보내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살펴본 이런 게임 이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강 시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요 과제는 여러분께서 항상 하듯이 팀별로 완성을 하셔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강 시장에 대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